네, 지금 이제 이정의 풍계유가 고전시가 나와 있고 고전시가와 그 다음에 이제 고전수필이 이렇게 묶였습니다. 예. 일단은 고전시가 이정의 풍계유가부터 보는데요. 이 풍계유가가 이제 제목을 보니까 바람풍자에다 기해자가 신해, 바람과 신해에 관한 어떤 이제 여섯 노래, 유가 여섯 노래인데, 자 그러면 일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 속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인식이 보이고요. 또 이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지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화자의 모습, 자연 친화적 태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수로 보면 청풍을 조이 여겨, 그러니까 좋게 여겨서 창을 안 닫았다 그런 얘기죠. 명어를 조이 여겨 잠을 안 이들었노라. 그래서 옛사람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청풍과 명월이겠죠. 옛사람이 두 가지 두고 어디 혼자 갔노?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수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를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수를 보면 내라서 누구라여 장록을 맘에 둘고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장록, 여기 이제 어휘풀이를 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어휘풀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장록이 이제 벼슬과 녹봉인데 이것을 마음에 둘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겠는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서리적 표현이다. 그래서 장록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 바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아두었어. 그래서 이 문을 닫아둔다라는 표현, 자 늦도록 닫아두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속세와 단절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2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 속세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장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속세와 단절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 문을 닫아둠으로써 속세와 연결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수는 이제 풍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상 위에 책을 놓고 아래 신을 내어라. 이봐 아해야, 날 볼 리 그 뉘고 나를 볼 리가 누가 있겠느냐. 알겠다. 어제 맞춘 무지술은 거기 보니까 의미가 불분명하나 맥락상 묻어둔 술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술을 맛보러 왔나 보다 해서 이제 그냥 풍류를 즐기는 삶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 다음에 제4수는요.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그지 없다로 되는데, 뭐 해석을 해보면 두고 또 두고, 뭘 둘까요? 뭐 물질 같은 거겠죠. 그래서 두고 또 두고, 뭐 쌓아두고, 돈 쌓아두고, 물질 쌓아두고, 그죠? 저 욕심 그지 없다. 근데 그 지금 누구더러 지금 얘기하는 걸까 이게? 저 욕심.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속세에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나는 이제 내 집에 내 세간을 살펴보니 우습다. 낚싯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그냥 막 두고 또 두고 욕심이 끝이 없는데,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낚싯대 하나 외에는 거칠 것이 전혀 없네. 그래서 안분지족의 어떤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안분지족하는 어떤 화자의 모습이 잘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속적 욕심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 약간 이제 경계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아 너는 산아 물아, 지금 산과 물을
이게 사람이 아닌데 사람 부르듯이 산아 물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는 것은 산과 물을 의인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아 너는 어이 한결같이 높았으며 물아 너는 어찌 날라리 흐르느냐. 처간에, 자 처간 뜻 보면 초약 궁벽한 시골, 처간에 인지한 군자, 맥락상 인지한 군자는 화자, 화자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못내 즐겨하노니라. 한마디로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오두미 위하여, 자 홍진에 나지 마라. 어휘풀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오두미는 거기 보면 얼마 안 되는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봉급을 위해서 홍진은 많이 나오죠. 고전시에서 홍진, 붉은 먼지가 있는 세상, 부정적인 어떤 속세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홍진에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그 봉급 받으려고 출세해서 이렇게 그 관직에 오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나왔다가 어떻게 된다? 바람비 어지러워 칼톱이 무서워라. 정말로 암투가 벌어지고, 그죠? 모함이 벌어지고 정말 어지러운 어떤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칼톱이 무서워라. 죽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홍진에 나오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죠? 홍진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슬코 니우치나 기고하다, 기로다단 하여라 라고 되는데 이게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슬코, 실컷, 나중에 실컷 니우치나 기구하다, 기로다단 하여라. 그래서 기구한 거, 뭐 기로다단한 거, 기로다단 거기 보면 갈림길에 갈래나 가닥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속세 어떤 그런 특징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홍진에 나가면 하여튼 뉘우칠 것이다. 실컷 뉘우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홍진에 가면 하여튼 이 홍진의 어떤 특성, 기구한 거, 기로 다단한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의 풍기효과를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부분은 그런 얘기예요. 속세에 대한 어떤 경계. 그러면 자 나를 보겠습니다. 나. 나는 포화옥기. 보시면 내가 사는 집은 높이가 한 길이 못 되고 너비는 9자가 못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집이 매우 협소함을 구체적인 어떤 그런 수치를 활용해서 지금 표현했는데요. 인사를 하려고 하면 가시청장에 닿고 잠을 자려고 하면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금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글쓴이의 상황을 보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글쓴이의 모습, 이것을 이제 초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딱 윗줄만 긋고 딱 그 부분만 해당된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보시면 한여름에 햇볕이 내리쬐면 창문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래서 둘러친 담장 밑에 박을 한 10개 정도, 그죠? 심었더니, 그죠? 10여 개 심었더니 넝쿨이 자라 집을 가려주었다. 까지는 좋은데, 그러자 우거진 그늘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에요. 모기와 파리떼들이 어두운 곳에 서식하고 뱀들이 서늘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자주 일어나 등촉을 들고 마당을 살펴봤다. 가만히 있으면 가려움 때문에 긁느라 지치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쏘아대는 것이 두렵다. 이를 걱정하고 신경 쓰느라 병이 생겼으니 소갈증이 심해지고, 소갈증 이게 이제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요. 또 음식을 많이 먹지만 몸은 말라가고
또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뭐 그런 병이죠. 하여튼 병입니다. 서갈증이 심해지고 가슴도 막힌데 답답했다.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말하곤 했다. 여기까지 보면 하여튼 이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뭐가 생겼다? 병이 생겼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보면. 하여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글쓴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하죠? 자, 서울에서 오는 어떤 나그네가 라고 했는데요. 이 서울에서 오는 어떤 나그네, 바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런 존재인데요. 자, 내 말을 듣고 위로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몸소 겪었던 일을 말해 주었는데요. 자, 보시면 저는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했습지요. 영남 땅의 나루터 정자 역정, 역정은 이제 역참에 마련되어 있는 정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간 그리고 궁벽한 고을의 작은 주막들에 이르기까지 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행객과 나그네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된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령과 보좌관원이 먼저 내실을 차지한 채 서늘하게 지내고 바람 부는 곁에와 시원한 평상은 아전과 역졸들이 차지하지요.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좋은 곳을 차지하는데, 지금 보면 오직 뜨거운 구들과 뜨뜻한 침상에는 벽을 뚫고 관솔불이 비쳐들고 대자리를 깎아 빈대를 쫓아내는 곳만이 남게 되지요. 근데 그곳만은 어느 누구도 다투지 않으며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이틀 밤을 묵고 지내는 곳이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뭔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뭐 열악한 어떤 그런 곳으로 장소로 이렇게 장소에 있고, 그죠? 있게 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있게 되는, 그죠?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중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중략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중략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게 잠자리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잠을 자기가 매우 힘든 상황,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자, 여관집의 노비, 중요한 인물이죠. 여관집의 노비를 보면 이와 다릅지요. 때가 잔뜩 낀 자,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부지런히 소나말처럼 분지오가며 일을 하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빌부터 아침 저녁을 해결하니 버려진 음식도 달게 먹는답니다. 그 사람은 취하여 배부르면 눕자마자 잠이 들죠. 우리네들이 예전에 견디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편안하게 여기니 마치 쌀쌀한 날씨 속에 선선한 방에서 잠자듯 한답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옷은 다 해지고 여기저기 꿰매었지만 살결은 튼실하고 특별한 재앙을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있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관집의 노비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랍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으로 생각하며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자,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으로, 잠깐 들렀다가 가는 곳, 여관에서 계속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잠깐 들렀다가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관으로 생각하며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고 끙끙거리며 탄식하느라 기운을 허하게 하는 일도 없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비우고 살아서 이제 근심도 없고, 그러니까 병도 없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앙을 특별히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릴 사람이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죠. 지금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여관 같은 곳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런 여관 같은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관은 하룻밤이나 이틀을 묵고 가는 곳입니다. 지금 그대는 이러한 여관에 몸을 기탁해 사는 데다가 다시 또 멀리 떠나와 궁벽한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그 25번의 보기와 지금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지금 궁벽한 골짜기가 이제 유배지, 그죠? 그 유배지라는 거와 또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여관 중에 여관에 머물고 있는 셈이죠. 근데 저 여관집의 노비는 일자무식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여관을 여관으로 여기면서
음식도 잘 먹고 하루하루를 지내니 추위와 더위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질병도 해를 입히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어떤 그런 삶의 조건에서 자, 지금 여간집의 노비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삶의 조건에 이제 순응하며 지낸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그대는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하고 솔직한 태도로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간 중에 여간에서 지내면서도 여간을 여간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어진 삶의 조건에 왜 순응하지 않나요? 자기 스스로 화를 돋우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복과 원기를 손상시키니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대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성현의 말씀인데도 오히려 여간집에 노비가 하는 것처럼도 하지 못하는구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간집의 노비와 지금 나는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여간집의 노비는 주어진 삶의 조건에 순응하며 지냅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주어진 삶의 조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예. 이 얘기에 대해서 버럭 막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래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되면서 공감을 했죠. 그래서 이에 그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고 포화옥기라 하였다. 이렇게 글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명에 순응하는 그죠? 주어진 조건의 어떤 그런 삶에 순응하는 그런 노비의 삶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다 보면 이제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그 운명론적 어떤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죠. 운명에 순응하는 거, 주어진 삶의 조건에 순응하는 거. 그래서 보면 이제 열악한 어떤 그런 삶의 조건에서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는 어떤 그런 나를 되게 질타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또 이제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1번 볼까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 비판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대조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입니다. 대조적인 방식으로. 가에서는요. 가에서는 속세와 자연을 이제 대조했죠. 그래서 속세는 부정적인 것, 자연은 내가 지향하는 바. 그 다음에 또 나에서는 여간집의 노비와 나가 지금 이제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간집의 노비처럼 주어진 어떤 그런 조건에 삶의 조건에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을 보면 고사를 활용하여 현재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사 활용 둘 다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 이거는 가에는 없었지만 나에는 있었어요. 나에는 보면 뭐 모기라든가 한여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가에는 없어요. 이게 계절감 나타내는 어휘가. 그래서 안 되고 역설적 표현도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거죠. 없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보기 보시면 가는 자연 속의 은검에 풍류를 즐기는 처사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을 예찬하며 자연과의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벼슬길의 위험함을 인식하며 세속적 삶을 멀리하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1번, 제일수에서 명월이 좋아 잠을 자지 않는 행위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명월,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 좋아서 잠을 자지 않는다.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제2수에서 장록이 이제 아까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관리들의 월급, 그러니까 벼슬, 그러니까 장록, 벼슬과 녹봉, 녹봉이 월급이고 그러니까 벼슬과 녹봉을 다 합쳐서 장록이라고 하잖아요. 장록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문을 늦도록 닫아두는 것 나와 있었죠? 이거는 세속적 삶을 멀리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문을 닫아둔다, 이건 속세와 단절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와 내용 연결해 보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제4수에서 그지없다고 한 욕심은, 근데 이거는 누구의 욕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연과의 합의를 지속하려는 마음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세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자연과 합의를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서로 관련 없는 것끼리 지금 이렇게 연결을 억지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3점짜리 문항이긴 한데 좀 너무 쉽게 정답이 나오죠. 4번은 제5수에서 산과 물을 청자로 설정하여, 그렇죠. 사나 뭐 무라 이런 식으로 산과 물을 청자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자물의 변함없는 모습,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높았으며 어찌 날라리 흐르느냐, 그렇죠. 그래서 자물의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일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제6수에서 홍진과 거리를 두며 칼톱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벼슬길의 위험성,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 오둠이 위하여 홍진에 나오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오둠이. 그러니까 어떤 얼마 안 되는 봉급 때문에 세상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보면은 바람비 어지러워 칼톱이 무서워라. 이 부분이 이제 홍진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벼슬길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여기 들어왔다가 정말 죽거나 유배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은연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적절한 거고요. 23번 봅니다. 자,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A는 둘 다 공간입니다. A는 내 집, B는 내가 사는 집.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1번 모두 소망과 관련되는 공간이지만, 일단 이거부터 판단을 해야 되겠네. 일단 A 같은 경우는 내가 자연 속에서 이 소박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뭐 자연에서 살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는 공간,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는. 하지만 B는 이거는 내가 사는 집, 이건지 내가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열악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망과 관련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B는. A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아웃이에요. 그리고 뒷부분도 보면 A는 뭐 좌절되는 공간, B는 성취되는 공간, 안 맞아요. 2번 모두 이상적인 공간이지만, 뭐 이것도 뭐 A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A는 이제 내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B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B가 이 부분에 이제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틀리고, 뒷 설명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보면 모두 실제 삶의 공간이지만, 맞습니다. 각자 실제 삶의 공간 맞고요. A는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내 집에서 지금 안분지족하는 어떤 그런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만족감 맞고요. B는 열악함, 딱 들어맞죠? 열악함을 느끼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열악한 어떤 그런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 병도 생기고. 그래서 3번이 딱 들어맞는 그런 설명이 되겠어요. 4번 보면 모두 현실과 갈등하는 공간이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A는 뭐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전혀. 그래서 A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내용이. 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A 설명 다 틀린 거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뭐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B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불만을 느끼고, 그죠? 불만, 불평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나그네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나머지 A가 여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4번도 그냥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B에 해당되는 얘기는 어떻게든 이제 뭐 연결이 되지만 A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5번은 모두 회상의 공간이지만 아니에요. 둘 다 회상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고, (24번) 보면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A를 잠깐 보면 포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건 이제 바로 1번 정답되죠.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대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성현의 말씀인데도 오히려 여간집에 노비 가는 것처럼도 하지 못하는구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향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열악한 삶의 조건, 그 조건에 순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불평, 불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딱 들어맞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전혀 연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5번인데요. 2부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기를 보면 작가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나는 작가인 이 학교가 신유박해에 연루돼요. 신유박해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조선 순조 때 그 신유년에 있었던 그 가톨릭교 박해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연루되어서 유배되었을 때 창작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나그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깨달은 바를 드러낸 글인데요. 나그네는 자신의 직접 경험, 여관집 노비를 관찰한 모습 등을 바탕으로 작가에게 교훈을 전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 자, 하나씩 보면 되는데, 기억. 작가가 얻은 병의 구체적인 증상을 언급하여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뭐 소갈증이라는 소갈증이 심해지고 가슴도 막힌 듯 답답했다. 그래서 작가가 얻은 병의 구체적인 증상을 언급해서 유배 생활의 어려움. 보기랑 연결했기 때문에, 보기를 참고했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이게 없었으면 유배 생활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유배 생활의 어려움인지 연결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선지가. 그래서 이건 적절합니다. 2번 니은. 나그네가 자신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게 본인이 장사를 하면서, 그죠? 본인이 여기저기 장사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무더운 여름철에 겪었던 어떤 경험, 이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적절하고, 그 다음에 3번 디귿. 여관집의 노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딱 맞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관집의 노비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도 잘 적응하며 지내는 그런 여관집의 노비의 모습이 쭉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리을. 작가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것을 일깨우려는 나그네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자, 리을은 지금 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처지? 뭐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작가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리라는 것을 일깨우려는 그런 나그네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인 거죠. 그 다음에 5번 미음. 나그네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작가가 오래 간직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작가가 간직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듣고서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넘겼을 텐데, 지금 그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어놨다. 이것은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미음 부분은 나그네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작가가 오래 간직하고자 이렇게 벽에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벽에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부 해설을 모두 마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생 많이 했고요. 풀었던 문제 중에서 우리 친구들 어려웠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그런 이 학습 취약점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부, 4부는 조아란 선생님과 함께 하실 거고요. 자, 이번 학평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음 학평 때는 좀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고전소설 이대봉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전소설에서는 이렇게 인물의 이름을 따다 그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통은 그 제목에 나와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작품에서 주인공이 되죠. 자, 이대봉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대봉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대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대봉 못지않게, 자, 어떻게 보면 이대봉 이상의 역할을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대봉의 정혼자 장애황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장애황이 이대봉보다 더 많은 활약상을 펼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그 작가가 아마 그 당시 그 남성 중심주의의 사회를 좀 비판하고자 했나 보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그런 동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나 보다. 그런 작가의식이 반로된 작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소설을 보게 됐는데요. 소설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문이 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 지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까? 이 소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줄거리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설의 지문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가며 읽어라. 그렇죠.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어라. 그래서 소설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잘 주의하면서 이 지금 등장한 인물이 이 작품에서 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 이 인물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지? 이 인물은 어떤 신분에 놓인 사람이지? 자,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 인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물의 정보를 파악하잖아요. 그 인물을 따라가면서 글을 읽다 보면은 이 내용, 그러니까 지문의 줄거리라든지 지문에 나타나는 주된 갈등 양상, 갈등에 또 해결되는 그런 양상, 작품의 주제, 의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파악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의 정보를 파악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만 제대로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자면 철수라는 인물이 나오고 영희라는 인물이 나왔다. 자, 지금 철수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지? 철수는 학생이구나. 영희는 선생님이구나. 자, 이 둘은 지금 어떤 갈등 상황에 놓여 있지? 이 둘이 무엇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이 둘은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 둘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둘러싼 그 배경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두 사람의 갈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는 없을까? 자, 이런 식으로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은 소설의 주요 요소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의 정보를 이렇게 파악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여유가 없으면 여유를 만들어내세요. 자, 소설에서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독자인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자, 여러분이 서술자도 또 중요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서술자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즉, 작품 안에서 또는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작가가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 아니면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나? 아니면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이 들려주고 있나?
이런 식으로 서술자의 어떤 위치라든지 서술자가 누구인지 이걸 또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술자에 대해서 파악함에 따라서 어떤 시점이라든지 서술상 특징을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소설의 내용을 쭉 읽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설 지문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 긴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냥 그 긴 지문 안에 한 장면만 쭉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장면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서 읽으면 좋은가요? 네, 요런 것들이 보통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는, 장면이 바뀌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거나, 자, 또는 시간대가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 무슨 일이 막 이러는데, 자, 이제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시간대가 바뀌는 경우, 또 장소가 바뀌는 경우, 집에 있었는데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장소가 바뀌는 경우, 또는 뭐 시간대도 안 바뀌고 인물도 그대로고 뭐 장소도 그대로인데 근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지금 교실에 있었는데 A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인물이 바뀌거나 뭐 시간대가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장면이 또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장면을 나눠서 읽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소설 지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어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전 소설을 볼 거예요. 이제 고전 소설을 볼 때 여러분이 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뭐 옛날 말들이 많죠. 한자어도 많고. 근데 이제 또 보면은요, 고전 소설은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보통 많은 현대 소설에 비해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인물을 다양한 호칭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많이 아는 춘향전에서 이몽룡을 얘기할 때도요, 이몽룡, 이도령, 이서방, 뭐 수의여사, 어사또, 막 이런 식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호칭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호칭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대봉전의 이 이대봉전 지문을 봤을 때도요, 이대봉을 이제 뭐 이대봉이 아니라 뭐 나중에는 막 원수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근데 원수가 여기서 또 장혜영한테도 나중에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나중에 보면 장원수, 성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장원수는 애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 호칭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개념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학력평가 시간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세하게 들어갈 시간이 좀 모자라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관련된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잘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개념 강의들을 꼭 가서 이렇게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전 소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그 현대 소설에 비해서 선악의 구조가 굉장히 분명히 드러나는 편이에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렇죠? 현대 소설을 보면요, 인물이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나는 어떨 때는 착하게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좀 반성을 하게 되지, 당연히 반성하지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가치관과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자, 그렇게 다양한 면모를 가진 그런 현대인을 묘사하는 경우가 현대 소설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에 반해 고전 소설에서는요, 이제 악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악하고 착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악의 그런 갈등 양상, 선악의 그런 구조, 선악이 서로 대립을 일으키는 그런 갈등 구조가 자주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누가 선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이걸 구별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의 대립 양상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학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하나 있죠. 문학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보기 상자가 나와 있는 문제를 찾아라. 문학 문제에서는 그 보기 상자 안에 작품에 대한 힌트, 작품 감상의 길잡이를 주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더니 33번 문제에
우리에게 고마운 힌트 상자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대봉전은 개인의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며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녀 주인공, 남성 영웅, 여성 영웅이 다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대봉과 장혜왕이 각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충성, 군주에 충성하자, 나라에 충성하자, 이런 이념. 남녀 주인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그린 점, 이런 내용들이 지문에 나온다는 거죠.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활약상을 부각한 점, 군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보기 상자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지문에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자, 중국 명나라 이익의 아들 대봉과 장한림의 딸 애황은 장차 혼인을 약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은 이익의 아들 대봉, 장한림의 딸 애황. 주요 인물이죠. 남성 영웅, 여성 영웅 두 주인공. 자, 이후 대봉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 도수를 익혀 북방 흉노의 대군을 격퇴하고 애황은 부모를 잃고 남장을 하여 살아가다가 과거에 급제하여 남방 선의 군대를 격퇴한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봉과 애황이 이렇게 혼인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빠지면 안 되는 인물, 간신, 악인이 있어요. 간신 왕희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왕희가 이익을 이렇게 모함을 해요. 그래서 이익과 이대봉이 두 부자가 이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는데 이 왕희가 그 유배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 대봉과 이익을 실어가는 그 뱃사공한테 이렇게 둘을 죽여라, 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그래서 해치려고 했을 때 근데 그때 용왕의 도움으로 간신히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대봉은요, 천축국으로 가서 아버지와는 헤어져요. 근데 천축국으로 가서 이렇게 무술도 연마하고 도술도 연마하고 이렇게 공부를 수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는요, 이 장혜왕 있죠. 장혜왕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왕이는 애왕은 이제 그걸 거부하죠. 거부하고 이제 그 왕위로부터 이제 도망을 쳐서 남장을 하고요. 또 혼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래서 글 공부를 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남장을 한 상태로요. 과거에 급제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여기 남방선우 있죠. 그래서 남방선우라는 그 오랑캐에 맞서서 거기에 전쟁에 나가서 그 남방선우를 무찌르는 그런 공까지 세웁니다. 장혜왕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난 대봉과 애왕을 결혼한다라고 했는데, 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계기가 또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서 선우라는 오랑캐가 몰려오기도 하지만 북쪽에 흉노라는 오랑캐도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천자가 이렇게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천축국에서 막 이렇게 혼자 수양을 하던 그 대봉이 짠 하고 나타나서 흉노를 물리치고 황제를 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애황도 남쪽 오랑캐를 물리치고 대봉도 북쪽 오랑캐를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둘은 황제한테 우리의 원수 왕위를 직접 처단하고 싶습니다. 둘 다 왕위를 처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되겠죠. 모이게 된 대봉과 애황은요, 서로를 알아보고, 애황도 저 사실 이제 남장을 그동안 했었잖아요. 남장을 벗어던지고 여자임을 밝히면서 저 애황이에요. 그러면서 둘은 이제 아주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난 대봉과 애황은 결혼을 하고요. 공을 인정받아 초왕과 충렬왕후가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죠. 이런 호칭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초왕 이러면 대봉을 얘기하는구나. 왕후, 충렬왕후 이런 말 나오면 애황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둘은 초왕과 충렬왕후가 되지만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역경이 찾아와요. 아까 그 남방선우, 북쪽의 흉노 얘네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흉노의 대군과 선우의 군대가 재침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영웅들답게 다시 한번 이 오랑캐들을 멋지게 무찌릅니다. 멋지게 무찌르고 드디어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오랑캐들을 물리치는 멋진 대봉과 애황의 모습을 한번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리오? 남북의 적병이 다시 일어났도다.
전일에 애황이, 이전에는 애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깊은 규중에 들어갔으니, 규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규수들, 부녀자들이 거처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일에는 남장을 한 애황이 막 오랑캐들 막 무찌러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황이 지금은 이제 대본과 혼인을 해서 그 아녀자의 신분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쪽에는 대봉을 보내면 되겠지만, 북쪽에는 다시 대봉 보내면 되겠지만, 남쪽은 어떻게 해결하지? 애왕이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계속 볼게요. 자, 또 한쪽에는 누구를 하여금 맞게 하려? 짐이. 짐이 덕이 없어. 짐은요, 왕이, 천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천자가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짐이 덕이 없어서 도적이 자꾸 일어나나 보다. 내가 덕이 없어서, 내가 모자라서 도적들이 자꾸 우리나라에 침입해오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신 분이네요. 자, 아무튼 초왕 대봉이 성공하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천자의 자리를 대봉에게 전하라. 심지어 이대봉한테 이대봉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구해준다면 내가 이 천자의 자리를 대봉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겠노라, 이런 생각까지 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말하면 눈물을 흘리니 여러 신하들이 간언을 올려 말하였다. 천자가 눈물을 흘려 땅을 적시면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든다고 합니다. 하니 과도히 슬퍼하지 마십시오. 즉시 초왕 누구죠? 이대봉만 패초하옵시면, 패초라는 말은요, 이제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신하를 부른다. 그래서 왕후는, 여기서 왕후 누구게요? 왕후. 그렇죠. 아까 이 장혜왕이 왕후에 봉해졌다라고 했잖아요. 장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충효를 겸비한 인재이니 가지 않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대봉을 불러들이면 반드시 그 장혜왕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열심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에 황제가 즉시 이대봉을 불러드립니다. 초왕이 전교를 보고, 전교는 이제 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교를 보고 크게 놀라서, 우리나라가 다시 위기에 빠졌구나, 오랑캐들이 다시 쳐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나라가 떠들썩하였다. 초왕이 즉시 태상왕에게 국사를 맡기고 용포를 벗고 이제 전쟁 채비를 하는 거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막 창을 청룡도를 들고 말을 채찍질하여 그날 바로 황성에 도착하였다. 자, 초왕이 계단 아래, 이제 초왕이 황제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왕이 대봉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초왕이 그 천자를 만나서, 대봉이 천자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남북의 강병이 억만이라 하더라도, 오랑캐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폐하께서는 조금 더 근심하지 마소서.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제가 다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즉시 사자를 명하여 충렬 왕후에게 사연을 전하였더니 왕후가 사연을 보고 크게 놀라 화려한 옷을 벗고, 자, 충렬 왕후 누구죠? 장혜왕입니다. 장혜왕한테도 사연을 전합니다. 근데 왕후가 그래요? 나도 나서야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똑같이 이렇게 그 전쟁 채비를 하고 갑옷을 입고 천리마를 채찍질하여 황성으로 단숨에 달려옵니다. 자, 황성에 도착하니 황제와 초왕이, 대봉이 성 밖에까지 나와 맞이하거늘 왕후가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자, 초왕 부부가 정성이 부족하여 외적이 자주 강성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저희 부부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랑캐들이 자꾸 쳐들어오나 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 아주 그 오랑캐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황제가 그 충성스러움을 못내 칭찬하고 어떻게 적을 물리칠 것인지 방책을 물었더니 왕후가 아뢰었다. 자, A로 묶여있는 부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의 은덕이 오직 우리 초왕 부부에게 미쳤사온데, 자, 불행하여 전장에서 죽은들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그 남편의 그 부인이죠. 자, 어떻게 적을 물리칠 것이오? 오랑캐를 물리칠 것이오? 이렇게 물었더니 장혜왕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묻지도 마시고요. 그런 방법 묻지도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죽음을 가고 저희가 다 물리치고 오겠사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에 군병을 조발하여 왕후를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겸 이거 벼슬도 아주 그냥 말이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상장군에 봉하고 인근과 절원을 주며, 인근 절월 같은 거는 이제 그 왕이 내린 임명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군중에 만약 태만한 자가 있거든 즉시 참수하라 하였다. 자, 또 초왕은 대원수 겸 상장군을 봉하였다. 군사를 조발할 때 장원수는 황성의 군대를 조발하고 장원수, 이원수. 자, 이제 아까는 초왕, 왕후 막 이러더니 이번에는 장원수, 이원수. 이렇게 이 호칭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장혜황, 이대봉.
자, 그래서 황성의 군대와 초나라의 군대를 조발하여 각각 80만씩 거느리고요. 대봉은 북쪽의 오랑캐, 애왕은 남쪽의 오랑캐를 치러 각각 떠났습니다. 이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왕은 잉태한 지 7달이었다. 임산부예요. 그것도 7개월이나 됐어요. 7개월이나 된 몸으로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간 겁니다. 참,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게 소설이라 그런 거겠죠? 자, 각자 말을 타고 남북으로 떠나면서 대봉이 애왕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자, 지금 아까 우리 보기상자 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며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그런 거죠.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내 자식을 잉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개인적 상황보다는 지금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각각 지금 전장터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개인적 가치보다는 집단적 가치, 내가 속한 이 국가라는 나라라는 집단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인 거죠. 자, 복중에 품은 혈육을 보전하기를 어찌 바랄 수 있으리요. 아이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각오하면서 지금 전장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몸을 안보하소서. 무사히 돌아와 서로 다시 보기를 천만 바라노라. 부디 꼭 몸을 이렇게 잘 보호해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넘어갈게요. 이렇게 애틋한 정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애왕이 다시 말하였다. 원수는 첩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원수는 이대봉, 첩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대군을 거느리고 가 한 번 북을 쳐 도적을 깨뜨리고 빨리 돌아와 황상의 근심을 덜고 태후의 근심을 덜게 하소서. 마루에 서로 잡았던 손을 놓고 자, 각각 북쪽으로 남쪽으로 행군합니다. 자, 중략이 됐어요. 이 원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장외왕일까요? 이대봉일까요?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수가 대봉이나 애왕 둘 중에 하나죠. 지금 멋지게 아주 적장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막 적진으로 달려듭니다. 막 적진이 후군을 습격하고 자신은 선봉장, 골통을 맞아 싸웁니다. 싸운 지 반합이 채 못 되어 원수의 칼이 공중에서 번쩍 빛나더니 골통의 머리가 떨어졌다. 이어 좌충우돌하며 적진을 누비더니 아주 멋진 활약상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볼게요. 선우의 80만, 선우는 남쪽 오랑캐였는데 대충 좀 누군지 감이 오죠? 자, 선우가 마침내 당해내지 못할 줄 알고 군사에 달아납니다. 이를 보고 장원수가, 다행히도 여기 성을 붙여서 얘기를 해줬어요. 장혜왕이죠. 자, 그래서 군사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고 피가 흘러 내가 되어 겁내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남쪽 오랑캐를 멋지게 무찌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원수가 여러 장수들에게 호령하여 남은 적진 장졸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백성을 진무하였다. 백성을 위로하고 달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때 5나라의 왕들이 선우의 목을 보고는 이렇게 항복의 문서를 이제 장혜왕한테 올리며 죽여달라고 사죄하였다. 자, 장원수가 그들의 죄를 밝힌 뒤 황서와 예단을 받았다. 황서는 이제 항복의 뜻이 쓰여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비로 묶여 있는 부분이에요. 이 이후로 반역의 마음을 둔다면 너희 5나라의 인종을 모두 없앨 것이니 명심하라. 또 물러나 동짓날에 조공을 보냄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분,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속국이 종주국한테 보내는 예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에 모두가 살려주기를 애걸하며 선우를 탓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장원수가 이제 군사를 수습하여 군사를 위로하며 쉬게 한 뒤, 자, 황성으로 올라옵니다. 하양에 이르렀을 때 원수의 몸이 피곤하여 영체를 세우고 쉬었는데, 자, 피곤해서 7개월, 임신 7개월이에요. 당연히 피곤하죠. 진작에 더 일찍 피곤했어야 돼요. 쉬는데 갑자기 복통이 심하더니 출산합니다. 자, 아이를 낳으니 활달한 기남자였다. 아들을 낳습니다. 겨우 3일을 몸조리를 한 뒤 말을 타지 못하여 수레를 타고 행군하였다. 자, 지금 일단 장혜왕의 활약상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이제 이대봉도 당연히 여러분이 예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북쪽의 오랑캐를 무찌르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네, 지문을 다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자,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막 이쪽은 뭐 막 환하니 밝은데 이쪽은 껌껌해가지고 이 둘은 인물 간의 갈등이 서로 막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 뭐 이런 식으로 배경 묘사를 통해 갈등을 심화하는 그런 장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초월적 공간을 통해서 사건의 환상성을 강화하고 있다. 막 환상적인 사건?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그래서 대봉이 가지고 있던 깃발의 기가 뚝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뭐 이러면서 비극적 결말을 뭐 암시한 뭐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죠. 뭐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비극적 결말 암시하는 내용 없어요.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많은 장면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막 이렇게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천자가 막 근심 걱정하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초왕을 부르는 장면, 이대봉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다시 또 장유왕을 부르는 장면. 장유왕과 그 초왕이 서로 이렇게 전장터로 나가기 전에 서로를 막 서로 제발 몸을 보아서서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장면, 뒤에 애황이 막 활약상을 펼치는 장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은 4번이고요.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해학적 분위기 막 보면서 어머 이거 너무 웃긴다. 어머 어떻게 이 인물을 어떻게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할 수, 이런 식으로 이제 해학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그런 부분 나와 있지 않았어요. 자, 답은 4번으로 보시고요. 자, 32번 볼게요. 자,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둘 다 애황의 말이었죠. A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자가 어떤 방법으로 오랑캐를 무찌를 것이냐 그랬더니, 그런 것은 생각지도 마시옵소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냥 죽음을 가고 저희들이 다 물리치고 올 것입니다. 제가 만약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 전혀 뭐 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죠. 자, B에서는 똑같은 애왕의 말인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5나라의 왕들한테. 처음에 이제 선우의 편을 들어서, 남쪽 오랑캐의 편을 들어서 이제 쳐들어온 그 5나라의 왕들이죠. 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쳐들어오면 너희 5나라의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자, A에 드러난 인물의 결의가 실행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A에 드러난 인물의 결의가 뭐예요? 장유왕의 결의가 뭐예요? 저희가 전장터에서 싸우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저희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천자께서는 근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결이에요? 그죠? 죽음을 각오한 그런 어떤 내가 꼭 우리나라의 승리를 안겨다 주겠다. 내가 전장터에서 그렇게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의지인 거죠. 이런 결심인 거죠. 자, 그런 결심이 실행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승리해서 그 5나라의 왕들한테 막 호령을 하고 있잖아요. 자, 답은 1번이에요. A에 드러난 인물의 권위가 장유왕의 권위가 추락됐어요? 아니죠. 인물이 예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물이 예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막 장유왕이 막 어떤 사건을 예고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거지. 저희들은 죽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자, A에서 시작된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A에서 어떤 내적 갈등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 갈등이 B에서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A에서 촉발된 인물들 간, 자, A에서 장혜왕이 그 천자한테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인물들 간의 오해가 심화되거나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자와 갈등이 일어났나요? 오해가 있었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32번에 1번. 자, 3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기 상자 안의 내용은 아까 읽었습니다. 자, 선지 바로 볼게요. 이대봉이 환제의 부름에 지체 없이 응하는 모습을 통해 군주에게 충성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그렇죠? 자, 황제가 여러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이대봉을 불러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군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대봉을 부르는 모습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군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아까 그 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덕이 부족하여 적들이 이렇게 자꾸 침입을 하나 보다.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자,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지, 이대봉을 부르는 모습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 맞죠? 네, 그러면 답은
2번으로 정리하시고요. 3번. 장효영이 규중을 벗어나 전장에 대원수로 참여하여 활약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자신이 이제 여성임이 밝혀졌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영웅적인 활약상을 펼치는 그런 모습도 이 작품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제 소설에서 보면요. 남장을 했던 여자가 막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여성임이 밝혀지고 나서는 또 그냥 다시 이렇게 그 여성적인 그런 그 당시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하는 그런 소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여성임이 밝혀져도 계속 활약을 펼치는 장혜영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4번. 장혜영이 잉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선뜻 나서는 모습을 통해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나라, 우리 뭐 군주, 백성, 나라 이런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장혜영과 이대봉이 각각 남북의 적과 맞서 싸우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남녀 주인공이 역할을 분담하는, 너는 북쪽, 나는 남쪽을 맡을게.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맞죠? 2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 작품의 그런 상황, 장면과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찾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경거망동, 애걸복걸, 횡설수설, 신신당부, 이실직고 별로 이렇게 어려운 한자성어들이 사실 아니죠. 경거망동은 뭐예요? 막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신당부는 막 거듭해서 막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 애걸복걸은요, 막 매달려서 그냥 제발 어떻게 이렇게 좀 해주는 거예요. 애걸복걸 막 이렇게 이런 모습. 이실직고는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걸 얘기하죠. 횡설수설은요, 그러니까 말이 막 조리에 맞지 않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횡설수설이라고 얘기하죠. 기억을 보니 무사히 돌아오라고 대봉은 애왕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거듭거듭해서 제발 몸을 잘 보호해서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2번 고르셨죠? 네.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문학작품 독서 지문 다음 4부에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첫 번째 문학 작품을 보니까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현대 소설이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대봉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읽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어라. 인물의 정보를 파악해라.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인물이 어떤 갈등 양상에 빠져 있고 인물이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면서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소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감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서술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하나 그리고 소설 지문이 너무 길면은 장면을 나눠가면서 좀 읽어봐라,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대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대 소설은 이제 우리 그 어떤 고전 소설에서 나타났던 그런 선악의 분명한 그런 갈등 구조 이런 게 보통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소설에서는 그 인물이 다양한 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냥 선하거나 고전 소설처럼 마냥 선하거나 마냥 악한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면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자신의 그런 심리 상태를 막 노골적으로 뭐 표현할 때도 있지만은 은근히 이렇게 은근히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복잡하게 제시되는 그런 현대 소설일 경우 더 좀 그 내용을 파악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역시 이제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보다 좀 더 소설 지문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힌트가 되는 보기 상자 찾으라고 말씀드렸었죠. 몇 번이에요? 37번입니다.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읽기 전에 한번 보기 상자를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극도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소록도 나환자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내려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환자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주려는 아주 멋진 인물이네요.
자, 나환자들을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한 주인공은 그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의 오마도 간척 사업을 추진한다. 자, 작가는 주인공의 의지는 긍정하지만, 자, 이러한 인물에 대해서, 이러한 주인공에 대해서 작가는 주인공의 의지는 긍정합니다. 멋진 행동을 하고 있어. 타인을 위한 선한 행동을 하고 있구만. 자, 이런 식으로 긍정하지만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역학 관계 속에서, 자, 역학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좀 의존적으로 제약하는 힘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작품에서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그런 거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자, 아무튼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역학관계 속에서 뜻을 이루려는 주인공이 권력과 명예욕의 화신으로 돌변할지도 모를 타락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을 작가는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나환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선한 행동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 그러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려는 저 인물이, 주인공이 언제 명예욕의 화신으로 변할지 몰라. 그래서 그 환자들을 위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환자들을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지 몰라 라는 이런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기인 거죠. 아,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지문에.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들의 천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들의 천국. 자, 이 말은 나는 천국이 있잖아. 그러나 당신들은 천국이 있어. 약간 좀 이런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자, 한번 이런 거 한번 짐작을 해보시고요. 지문에서 한번 짐작을 해보시고요. 이 작품은 1976년도에 연재되었던 총 3부작으로 되어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조베컨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베컨이라는 사람이 한센병 치료 병원이 있는 소록도라는 섬의 그 병원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죠. 자, 이 병원장이라는 지위는요, 그 병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기관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병원에 속해 있는 그런 직원들이나 또는 환자들을 이제 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좀 마음을 안 좋게 먹으면, 내가 여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내 명예를 좀 드높이고 가야지. 내가 여기서 좀 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좀 이용해야지. 이런 좀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좀 그렇게 이제 안 좋게 악용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선의를 가지고 환자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면 그런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짐작하셨겠지만요, 그 소록도에 있는 이 병원에 이전에 부임해 왔었던 병원장들은요, 거의 환자들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막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그 환자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부임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환자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그래서 이후에 부임해온 조베컨한테도 처음에는 되게 경계의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베컨 대령은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보기상자에도 나와 있지만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피땀을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환자들을 위한 간척 사업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이 이제 농토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바닷물을 이제 땅으로 메우려는 그런 사업을 막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을 위한 진정성을 품고 그 환자들을 위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냥 잘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가장 큰 벽이 당시 이곳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이전의 병원장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 환자들의 다친 마음, 이게 가장 큰 벽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벽들에 부딪혀서 이제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고, 결국은 이제 간척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매립지가 당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반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른 병원으로 발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5년인가 지나서 다시 이 소록도에 일반인으로 방문을 해서요, 당시 이 병원에 있었던 환자의 그 자녀의
그 주례를 요청을 받아서 주례를 맡게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식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한센병, 혹시 여러분 이 병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소록도의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약간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배경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 한센병이라는 말은요, 보통 이제 옛날에는 되게 이제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제 문둥병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근데 문둥병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이 한센병은 당시에 이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증상이 굉장히 그 외적으로 이게 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증상이라,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눈썹이 막 빠지고요, 손발에 막 변형이 일어나거나 막 이래요. 굉장히 좀 딱 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모습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병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굉장히 극심한 혐오감 수준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했냐면, 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뭐 천벌을 받은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저주에 걸려서 저렇게 된 거야. 막 이런 말까지 하고 막 서슴없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혐오하고 막 멀리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이 소록도 같은 곳에 이렇게 다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격리시켜서 거기서 모아놓고 이제 치료를 시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병이 그 당시에 뭐 이제 전염병이긴 한데 전염력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이제 치료제도 이렇게 개발이 돼서 지금 거의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대한 그런 무지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빚어낸 그런 모습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작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을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쭉 보다 보면 동상이라는 소재가 나와요. 근데 이 동상이라는 소재가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동상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작품을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한센병 환자의 섬 소록도에 전직 군의관 출신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부임한다. 자, 조백헌 대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보기상자에서 좀 힌트를 얻은 상황인 거죠. 자, 소록도 출신으로 섬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보건과장 이상욱은, 자, 이상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부모님이 소록도에 격리되어 있었던 환자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이 자신의 자식 이상욱을 육지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그 병원장한테, 그 이전 병원장한테 굉장히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막 보였었죠. 그래서 이상욱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런 그 부모님의 그 모습으로 인한, 그 부모님으로 인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만회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조백헌 대령에 대해서도 이번에 병원장으로 부임해온 대령에 대해서도 약간 좀 경계를 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상욱은 조 원장의 부임 인사 이후 열린 술자리에서 조 원장과 대화를 나눈다. 상욱은 자기도 모르게 차츰 목소리가 흥분되어 가고 있었다. 자, 지금 조 원장이 여기 소록도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상욱이 조백헌 대령 앞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30년 뒤에 또 그 사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거구려. 원장은 이제 좀 맥이 빠진 표정이었다. 조백헌 대령인 거죠. 하지만 그는 원래 여유가 만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바야흐로 열이 오르기 시작한 상욱을 방해하려 하진 않았다. 상욱의 말을 이렇게 끊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맥이 좀 빠진 듯하면서도 이젠 그 상욱을 향해 빙긋빙긋 장난기 어린 미소까지 지어 보이고 있었다. 근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좀 진지하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자, 상욱은 그런 원장의 표정이나 말을 아예 상관을 안으려는 태도였다. 그런 원장의 표정, 조백헌 대령한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 병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전 병원장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섬을 나 환자의 복지로 꾸밀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대받고 쫓겨다니며 서러운 유랑 생활을, 떠돌이 생활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오순도순 서로를 위로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그들의 고향을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긍지와 보람을 누리자고 격려했고요. 생활 환경과 후생시설을 다시 꾸미자고 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환자들 자신부터 절망과 비탄에서 벗어나 추악한 유랑습벽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복지를 스스로 꾸며간다는 자부심과 자활 의욕이 솟아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이전 병원장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죠? 계속 볼게요. 그는 약속을 지켰겠지. 자, 조베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는 이전 병원장은 약속을 지킨 대신 이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자, 동상, 자신의 동상.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유 됐어요. 아유 제 동상 무슨 동상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상황에서 막 환자들이나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아닙니다. 우리 원장님의 동상을 반드시 세워드려야 합니다. 우리 원장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이분을 기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워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의 동상을 스스로 세웠다는 거죠. 아, 진짜 꼴불견이죠, 정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전 병원장이 스스로 이제 세웠다는 동상은요, 그의 권력욕, 명예욕, 우상화, 자신을 우상화시키고자 하는 우상화에 대한 욕망,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병원장들이 세운 동상은 이런 의미를 상징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작품에서는 안 나올 지문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지문의 다른 부분에서 보시면 그 조베컨에 대해서 지금 이 주인공 조베컨 원장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동상을 세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세운 눈에 보이지 않는 동상, 조베컨 대령의 동상, 그것은 이 동상, 이전 병원장들의 동상과는 정말 대조적인 의미를 갖죠.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세운 조베컨 대령의 동상은요,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진정으로 희생하는, 진정으로 피땀을 흘린 조베컨 대령에 대한 존경심, 믿음, 신뢰,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또 다른 그 시험 때 이 작품을 접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원장의 얼굴에서 비로소 웃음기가 사라졌다. 자, 그 이전에 원장이 막 어떤 말을 했고, 뭐 이랬는데, 좋은 사람이었네. 그는 약속을 지켰겠지. 뭐 이랬는데,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킨 대신에 그냥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원장 얼굴에서 비로소 웃음기가 사라졌다. 내가 예상했던 이야기의 흐름과는 다른 건데?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좀 당황한 거죠. 자, 당신 아무래도, 근데 약간 그 상욱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당신 아무래도 좀 이상한 노이로제 증세가 있구만 그래. 동상 이야기는 벌써 두 번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동상이라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요? 원장은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나 상욱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하진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이 주위를 완전히 침묵시키고 있었다. 뭔가 긴장감이 흐르죠. 상욱의 어조에선 아직도 열기가 숙을 줄을 몰랐다. 동상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원장님께서도 벌써 충분히 짐작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보다도 제가 벌써 두 차례씩이나 동상이라는 말을 원장님 앞에서 입에 담게 된 것은 아까 그 원장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러한 동상을 너무도 많이 보았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병원장들의 그런 권력욕이나 명예욕 때문에 상처받은 환자들, 마을 주민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주정수 이후에도, 주정수도 이제 그 이전 병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원장님만 가려면 번번이 또 그 원장이 새 동상을, 아니 실인즉슨 또 하나의 주정수의 동상을 복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부임해온 원장들도 마찬가지였다. 다 비슷한 패거리들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사람들은 오늘 낮 원장님을 뵙기 전에 벌써 10번 이상이나 그곳에 서서 새 원장이 숨겨간 10번 이상이나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한 사람, 나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새 원장이 숨겨가지고 온 주 원장의 동상을 복원했습니다. 그 새 원장들도 다들 마찬가지였다. 누구든지 이곳에만 오면 주 원장의 동상을 새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덜어는 성공하고 덜어는 실패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나 원장이 섬을 떠나고 나면 섬에 남는 것은 배반뿐이었습니다. 배반감. 진짜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이었나? 근데 역시나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드는 좌절감, 배반감, 그죠? 주민들한테 남은 그 섬 주민들한테 남은 마음은 그런 것이었겠죠. 근데 이제 또 지문에 안 나와 있는 건데 그 황장로
황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마을에 살고 역시 나환자인데 황장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조백헌 대령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백헌 대령은요, 처음에 이곳에 부임해 왔을 때, 발령받아서 발령받아서 왔을 때, 이렇게 마중을 나온 사람들한테, 아니, 뭐하러 나를 마중을 나옵니까? 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런 쓸데없는 이런 의식, 뭐 이런 허례허식, 이거, 아유,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고 소박한 조백헌 대령의 모습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황장로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백헌은 약간 그 다른 원장들, 이전 원장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처음부터 좀 보여줬던 거죠. 이제 중략이 됐고, 자, 축구 경기를 보급시키고 조백헌 대령이 한 거예요. 시합의 승리를 맛보게 함으로써 섬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한 조백헌 원장은 마침내 그의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게 간척 사업이죠. 바닷물 메워서 그 땅을 여기 마을 주민들의 농토로 이렇게 주려는. 자, 그러나 섬 사람들의 반응은 아직도 그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자, 조백헌 원장이 이렇게 사업 계획을 실현해내는 데는 정말 수많은 장벽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가 먼저 싸워 넘어야 할 장벽은 5천여 소록도 주민, 바로 그 사람들의 불신감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신감은 그죠, 이전 원장들로 받은 그런 상처, 배반감, 그런 것으로 인한 불신감이겠죠. 축구 시합 승리의 소식을 안겨다 줌으로써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은 듯 싶었던 섬 사람들은 원장의 새 사업 계획이 드러나자 다시 또 냉랭하게 굳어져 버린 것이다. 이 사업, 조백헌 대령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 아니겠어?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려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을 내세우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 아니겠냐고, 이전 원장들하고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백헌 대령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섬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 고향을 꾸미기에 이 섬은 너무도 비좁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의 사업 계획을 사람들한테 털어놓습니다. 자, 물론 이 일은요, 굉장히 힘들고 긴 세월이 필요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기도해온 약속이 내일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여러분 자신은 아마 이 일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렇게 내고 나서도 그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배불리 먹게 될 수도 없을는지 모릅니다. 자, 그는 이렇게 간척 사업의 계율을 설명하고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장로들 쪽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그렇죠? 여전히 그 불신감이겠죠. 불신감. 여전히 이제 조백헌을 믿지 못하는. 자, 원장의 말이 떨어지면서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한 장로들의 얼굴 표정은 좀처럼 변화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습니다. 원장은 맥이 풀렸다. 지난 1년 동안 그가 섬에서 이렇게 놓은 것들이 일시에 다시 허사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저 굉장히 좀 좌절감을 겪고 있죠. 정말 험하구나. 이 길이, 이 마을 주민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싶은데 이 길이 참 평탄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는 이제 물러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문을 한번 이제 다 쭉 살펴봤고요. 문제 볼게요.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 묻는 이 문제는요,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는 소설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합쳐서 반드시 꼭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개념어들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내적 독백을 나열하여 인물들의 심리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내적 독백을 나열함으로써 심리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자, 감각적인 묘사를 통하여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감각적이다, 감각적인 묘사다,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감각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감각, 뭐가 있어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미처럼 빨간 사과, 시각을 자극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의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둥과도 같은 그의 목소리, 천둥 소리와도 같은 그의 목소리, 이러면은 청각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묘사들을 감각적인 묘사,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묘사를 통하여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고요.
자, 대화와 행동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답은 3번이죠. 아까 그 지문의 초반에 상욱과 백헌의 그런 대화, 행동,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또 장로들의 행동이나 그런 이제 그 조백헌의 말,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갈등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답은 3번이고요. 자, 과거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여러분, 병치라는 말은요, 나란히 두다, 나란히 병자, 두다 치예요. 병치는 나란히 두다.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나란히 두고 보여줬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하는 것은, 자, 철수가 밥을 먹고 있었다. 같은 시간에 영희는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철수의 사건과 영희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고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두고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의 지문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이렇게 병치하면요, 이야기의 흐름이 빨라지겠어요? 아니면 느려지겠어요? 당연히 느려지죠. 그러면 이제 이 사건,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사건,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죠? 뭐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처음에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시간도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대 A라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시간대 B라는 사건이 있었고 시간대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이 지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사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 서사라는 표현은 그냥 이야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답은 3번으로 넘어가시고요. 3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3번으로 정리하시고요. 36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인물의 심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 상욱은 원장의 표정이나 말은 상관을 안으려는 태도였다. 자신의 말을 비우는 조 원장을 조롱하려는 상욱의 심리? 조 원장은 어디 두고 보자. 아주 그냥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주겠어. 뭐 이런 거 아니죠? 자, 니은. 원장의 얼굴에서 비로소 웃음기가 사라졌다.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됨을 인지한 조 원장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전 원장이 처음에는 좋은 말 했어요. 아, 그렇죠? 그 말을 지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 원장은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서 웃음기가 싹 사라진 거죠. 당황한 거죠. 자, 그 다음. 상욱은 자신의 말을 막으려는 조 원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디귿 볼게요. 상욱의 어조에서는 아직도 열기가 숙을 줄을 몰랐다. 자, 여기서 자신의 말을 막으려는 조 원장의 의도. 조 원장이 상욱의 말을 막으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섬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했으나, 자, 리를 볼게요. 섬사람들의 반응은 아직도 그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섬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는지 그런 거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없고요. 조 원장의 기대가 비현실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섬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다 같이 춤이라도 춰주길 바랬는데, 근데 춤추는 거는 현실적이니까 아주 하늘을 날아다니길 바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미음. 원장은 맥이 풀렸다. 저 장로들한테 간척 사업을 제안했는데 반응이 냉담하니까 정말 힘들구나. 나는 진짜 섬사람들을 위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마음을 또 몰라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진짜 막 이런 거죠. 섬사람들과 신뢰가 무너져 간척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 원장의 좌절감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물러설 수가 없었다. 포기 안 했습니다. 자, 2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힌트를 준 고마운 보기 상자였죠. 아까 읽었습니다. 1번. 동상은 이전 원장들의 명예욕과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라고 하겠군. 자, 동상이라는 소재의 의미 중요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렸죠. 조 원장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욱은 작가의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군. 자, 아까 보기 상자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작가는 주인공의 의지는 긍정하지만 언제 명예욕의 화신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타락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상욱을 통해서 그런 작가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 원장이 축구 경기를 보급한 것은 섬사람들을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겠군. 그래서 섬 사람들한테 좀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싶고 뭔가 이 섬 사람들을 진짜 섬 사람들만의 진정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자, 장로들이 침묵하는 것은 그들이 천국을 이루려면 간척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겠군. 여러분, 이때 조백헌 대령의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침묵하는 것은 간척 사업으로 안 되지. 그거는 좀 모자라. 이런 게 아니라 또 이전 원장들처럼 또 자기 명예 드높이려고 자기 욕심 부리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조백헌 대령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그런 거지 더 큰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닌 거죠. 인물들 간의 역학관계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 조원장은 지배자이고 섬 사람들은 피지배자, 원장과 환자들, 뭐 지배자, 피지배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으로 정리하고 이 작품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시예요. 두 편의 현대시가 나와 있어요. 신경림 작가의 수유나무에 대하여 그리고 김기택 작가의 멸치입니다. 자, 시라고 하는 갈래는요. 여러분 서정갈래예요. 서정갈래. 사람들의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갈래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 작품을 감상할 때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거기에 나타난 그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시 작품에 나타난 감정이나 정서가 바로 주제로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심리, 누구의 감정을 파악해야 될 것인가? 누구냐면요. 바로 화자.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다면 시에는 화자가 있어요. 시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바로 화자입니다. 네, 화자의 정서나 감정,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작품에서 보시면 이제 수유나무에 대하여 그리고 김기택의 멸치 이 두 작품의 공통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화자가 자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시적 대상을 내세워서 이 대상을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시적 대상의 이야기가 주로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는 수유나무, 그 시적 대상, 나에서는 바로 멸치. 자, 멸치가 그 시적 대상이 됩니다. 수유나무와 멸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와 나에서 각각.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화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시적 대상의 정서를 주제로 봐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도 화자가 자기 이야기, 자기가 주인공일 때는 당연히 화자의 정서가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주로 시적 대상,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때도 무조건 화자의 정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적 대상의 태도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들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화자의 정서가 주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유나무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감정으로 화자가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가, 멸치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그 두 작품 다 나무, 멸치를 이제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작품 다 시각적 심상이 되게 두드러지는 편이에요. 두 작품 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수유나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멸치를 화자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유의하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입니다. 수유나무에 대하여. 네가 살아온 나날을 누가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는가.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수유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수유나무를 의인화하고 있네요. 너가 살아온 나날을 누가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는가? 자, 이 말하는가. 어둠뿐 아니야.
너의 삶은 어둠만으로 가득 찬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제 서리적인 표현인 거죠. 자, 몸통 군데군데 썩어 흉한 상처 거먹히 드러나고 팔다리 여기저기 잘리고 문드러져 온몸이 일그러지고 뒤틀렸지만 터진 네 살갗을 들치고,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흉한 상처가 많고요, 썩었고요, 온몸이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문드러졌어요. 겉으로 보이는 외양은요, 수유나무가 굉장히 이제 말도 아닙니다. 네. 자, 그렇지만 터진 네 살갗을 들치고, 이렇게 들쳐서 바람과 노을을 동무해서 어깨와 등과 손끝에 자잘한 꽃들 노랗게 피어나는데, 그렇죠? 수유나무가 막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막 이렇게 많습니다. 막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터진 네 살같이 들치고 노란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유나무는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난 이후에 자, 이 수유나무 곳곳에 자잘한 꽃들이 노랗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가치가 있는 고난과 역경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 같죠. 자, 비록 꽃향기 온 들판을 덮거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지는 못해도, 자, 이 꽃향기가, 노란 꽃향기가 온 들판을 덮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노란 꽃잎이 풀숲에 떨어지면 옛 얘기보다 더 애달픈 초저녁 풀벌레의 노랫소리가 되겠지. 풀벌레가 찌륵찌륵. 자, 이 노란 꽃잎이 풀벌레의 노랫소리가 되겠지. 누가 말하는가? 이 노래 듣는 이는 오직 하늘과 별뿐이라고. 자, 이 마지막 행도에 보세요. 누가 말하는가? 이 풀벌레의 노랫소리. 이 노란 꽃잎이 떨어지고 이 노란 꽃잎이 풀벌레의 노래가 됩니다. 그 노래는 하늘과 별만 듣는 게 아니야. 주변에 많은 존재들이 너의 그 노란 꽃잎이 떨어져서 된 노래를, 풀벌레의 노래를 다 들어. 우리는 너의 그 가치를 알아. 너의 네가 거쳐온 그 고난과 역경, 그것을 알고 그로 인한 너의 그 소중한 가치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모두가 그 존재가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고생 많았던 수유나무에 대해서 화자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격려. 수유나무야, 너 굉장히 고생 많았지? 그냥 그 고생이 헛된 것이 아니야. 네 삶은 어둠뿐만이 있는 게 아니야. 응? 너의 그 고난과 역경이, 너의 삶이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지금 승화가 된 거야. 너 삶은 가치가 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또 다음 작품 보도록 할게요. 멸치입니다. 이번엔 멸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보세요. 자,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자, 이 딱딱한 것들, 멸치죠? 멸치예요. 이제 뒤에 계속 보시면 멸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멸치볶음. 저는 개인적으로 멸치볶음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를 읽고 나서 멸치볶음을 이렇게 봐야 되나 약간 좀 반성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직 어떤 정신적 수양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자, 계속 볼게요.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저 딱딱한 멸치들은 원래 물결이었고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그물이 물결 속에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길을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에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자, 지금 보시면요, 멸치가 처음에는 그물에 잡히기 전에는, 인간의 그물에 잡히기 전에는 이렇게 막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바닷속을 막 헤치고 다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인간의 그물에 잡히고 햇빛이 막 건조되면서, 바람과 햇볕에 건조되면서 완전 그냥 딱딱한 시체처럼 생명력을 잃은 존재가 된 거죠. 푸석한 공기 막 풀리고. 계속 볼게요.
그리고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자,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자신의 앞에 놓인 멸치볶음을 보면서 화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밥 먹지는 못할 망정 이 멸치가 옛날에는 바닷속을 헤치고 다니는 그 생명력 넘치는 존재였겠지. 그죠? 시인들은요, 저는 이렇게 시라는 갈래를 접하면요, 시인들은 정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뭐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그 대상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대상도 되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깨어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맛있는 멸치볶음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말 텐데, 그리고 맛있게 먹을 때 냠냠 먹을 텐데, 멸치볶음 하나만 가지고도 주변에서 그냥 일상적인 소재를 본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이렇게 시로 쓰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멸치를 보면서, 자, 아직도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자,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이 멸치 볶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작은 물결이 과거에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르고 그물을 찢었던 그 강한 생명력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면서 뭔가 그 생명력을 잃은 지금 그 멸치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생명력이 다시 이렇게 그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염원, 멸치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두 작품, 이렇게 특히 시가 이렇게 묶여 있는 문제에서는요, 한 작품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두 작품을 다 봐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한 작품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각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그 문제를 풀면서요, 자, 그 문제의 선지나 문제 보기 상자 같은 데서 작품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출제위원들이 의도한 대로 작품을 감상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두 작품을 다 봐야 풀 수 있는 문제를 푸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시작범에 묶였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보통 이제 시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아요. 표현상 특징 한번 볼게요. 가는 나와 달리 서리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가에서 네가 살아온 나날을 누가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는가? 어둠만 있는 게 아니었어. 서리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 맨 뒷부분에도 누가 말하는가? 이 노래 듣는 이 오직 하늘과 별뿐이라고. 하늘과 별뿐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모든 또 존재들, 많은 존재들이 이 노래를 듣겠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서리법을 활용한 거 맞아요. 그리고 나에는 서리법이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자, 1번 선지가 적절합니다.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자, 가에서 색채어가 활용이 됐죠? 가에서 보면은 뭐 자잘한 꽃들 노랗게, 흉한 상처가 거먹게 드러나고, 자, 나에는 색채어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자, 둘 다 음성 상징어, 뭐 의성어라든지 의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되지 않았고요. 자, 가와 나는 모두 직유법을 활용하여, 자, 여러분 가는 직유법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에는 있죠. 나에서는 뭐 뼈다귀처럼, 모래더미처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5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 가는 맞아요. 네가 살아온 나날을 누가 어둠뿐이었다고 말했니? 응? 너. 이렇게 수유나무한테 말하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에서는 멸치한테 말을 걸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는 맞지만 나는 아니다. 44번.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처난 몸통과 문드러진 팔다리는 수유나무가 겪었던 고난을 짐작하게 하죠. 바람과 노을은 수유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존재로군. 자, 아까 그 작품에서 바람과 노을을 동무해서 자잘한 꽃들이 노랗게 피어나는데, 맞죠? 자, 어깨와 등과 손끝에 꽃이 핀 모습은 온몸이 뒤틀렸던 모습과 대조적이군. 그렇죠? 꽃이 핀 모습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를, 어떤 소중한 가치를 피워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산과 바다는 수유나무의 꽃향기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지? 산과 바다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자, 작품을 볼게요. 자, 비록 꽃향기가 온 들판을 덮거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산이나 바다를 꽃향기가 건넜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바다는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닌 거죠. 자, 떨어진 수유나무의 꽃잎은 풀벌레의 노랫소리로 변하여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늘과 별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대상이 이 수유나무의 꽃잎으로 인한 노래를 듣게 되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으로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부터 미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실 이 보기 상자를 작품 보기 전에, 나 작품을 보기 전에 먼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자, 한번 볼게요. 나의 화자는 식탁에 오른 멸치볶음을 관찰하면서 멸치가 식탁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하고 있다. 이 시는 생명의 본래 모습, 생명력의 상실 과정, 생명력 회복의 소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멸치가 바닷속에서 막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상상했고요. 그리고 멸치가 그물에 잡혀서 막 건어물 시장에서 막 말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상상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전히 그 물결이 남아있다. 이 물결이 그냥 과거에 막 파도를 만들고 해를 부르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이 물결, 이 무늬. 자, 이런 식으로 생명의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멸치가 과거의 바다에서 생명력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기억을 볼게요.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바다에서 생명력을 지닌 자유로운 존재라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죠. 그다음에 니은.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제가 아까 막 세모, 막 그물, 바람, 햇볕, 모래더미, 막 뭐 푸석한 공기 이런 거에 막 세모를 쳤죠. 멸치에게서 생명력을 빼앗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세모를 쳤던 거고요. 자, 외부적인 힘에 의해, 외부적인 힘, 그물에 의해 멸치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틱은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뭐가요? 멸치가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과정에서 겪었을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 막 길거리에서 막 모래더미처럼 막 쌓였겠지 상상하는 거죠. 자, 리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아직도 바다에 있다. 눈앞에 멸치를 보며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떠올리고 있어. 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소재들 뭐 있었어요? 뭐 물결, 그렇죠? 부드러운 물결, 뭐 바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입니다. 자, 미음,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이 작은 무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멸치가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 있어. 자, 멸치가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 뭐 파도와 해일을 극복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멸치가 그 지녔던 그 생명력, 이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45번까지 정리를 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개념에 약했나, 어떤 문제 유형에 약했나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시고 약점을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